안녕하세요. 메리토크라스에서 데모크라스로 마이클 영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클라시라고 써 있죠? 여기 이제 클라시하고 요 데모크라시, 사실은 이게 체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민주주의, 데모이즘처럼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가 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메리토크라시는 그 마이클 영이 이제 창안한 개념이고, 오늘날 긍정적, 부정적 의미로 모두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대 간 릴레이 경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그 세대 간 릴레이 경주, 맥나미라고 하는 학자와 밀러라고 하는 학자가 한 십몇 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책에서 하나의 그 은유가 나오는데, 그게 어, 이제 세대 간 릴레이 경주다. 그러니까 상속이라든지 부모의 후원이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경주가 중요하냐면, 경주가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된다. 또 조금 이따 나오는데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그래서 어, 이제 그 공적으로 그 불평등을 보정해주는 사회 정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이런 경우는 좀 앞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등등. 경주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그런 기회 배분의 원리와 그 원리를 내포한 은유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주지 분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참 재미있어요. 이 거주지 분화가 어,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들이 그 나가서 그, 그 2층 저택에 보통 뭐 수영장도 있고 주차장도 한 뭐 차도 한 서너 대 주차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중산층들이 밖에 나가서 살죠. 그것을 그 화이트 플라이트라고 그래요. 백인들이 밖에 나가서 그 서버브라고 그러죠. 서버브에 사는 거. 거주지가 분화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거주지 분화가 굉장히 약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계급별로 거주지가 분화되는 현상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85년에서 2000년까지 경제가 성장하면 불평등이 심화될까요? 약화될까요? 뭐 둘 다 가능하죠. 이제 소득이 음,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소득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또는 이제 양극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1985년에서 2000년대는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좀 완화되는 시기였고, 그 이후로 다시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 양극화가 진짜 되고 있냐, 얼마나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은 뭐 통계로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어쨌든 뭐 교육 기회의 확대만으로 양극화와 대물림 현상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설사 어,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 이게 의역한 거죠. 원래는 어퍼머티브 액션인데,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이 그 수업 시간에 가끔 이야기했던 1970년대, 60년대 후반 그 존 롤즈의 사상에 의해서 뒷받침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존 롤즈 혼자 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서도 이런 게 있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유색인종,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 차별을 시정해 줬기 위해서 조금 더 유리한 그 고용에서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의과대학이나 명문대학에 유색인종 학생들이 조금 더 입학이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formative action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한국말로 affirmative action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이걸 의역해서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 교육기회의 균등한 분배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또 어포머티브 액션 같은 것에 대한 그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색인종이나 그 저소득층, 여성, 소위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마이너리티, 수가 적다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수도 적습니다만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이 수가 적어서 마이너리티가 아니죠. 어쨌든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보호 장치가 계속 커져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한 것은 이제 남성이, 또 흑인이나 유색인종에 대한 것은 또 백인들이 우리한테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반발, 역회전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backlash라고 하는데, backlash. 한국에서도 이제 backlash 이렇게 해서 backlash가 왔다 이런 말 요즘에 많이 쓰고 있죠. 사회과학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한다고 backlash 이렇게 하기 좀 그렇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공정 이슈가 드러나면서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불만도 많고, 또 심지어는 혐오까지 생기고 극우도 나오고 20대 극우도 그런 거죠. 그렇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20대 남성들을 적대시하거나 심지어 이제 이야기가 안 통하는 세대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밑바닥에는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세대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이제 공정 이슈가 또 막 나오니까 이런 또 공정 이슈에 대한 또 다른 성찰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 유명했던 책 메리토크라스의 발흥이라는 책이 다시 최근에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책이 번역서가 옛날에 있었는데 다시 이제 번역서도 나오기 시작했고, 또 마이클 샌델의 공정이라는 착각 뭐 이런 데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어서 지금 관심이 또 여기 들어오는 거죠. 메리트, 능력, 이것을 이 마이클 영은 1958년도 책에서 지능 플러스 노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메리토크라스의 발행은 어떤 책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메리토크라스가 어떻게 발행했냐,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그것에 대해서 쓰고 있죠. 그러나 책을 읽어보면 발흥보다는 전복에 대한 관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리토크라스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묘사되고 있죠. 당시에 이 1984라든지 또는 신세계라든지 그러니까 마이클 영이 그 메리토크라스의 발흥이라는 책을 쓸 때 당시에 그 영국이나 이제 지성계에서 이 풍자 소설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이제 그것을 차용한 것이고, 이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책의 내용이 다 은유와 풍자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어렵고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에 공정 이슈와 관련해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저기 로마자 2 메리토크라스의 발흥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메리토크라스는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온 것은 봉건사회죠. 봉건사회. 그러니까 봉건사회는 그 신분에 따른 사회죠. 신분에 따른 사회가 무너지고 근대 민주주의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족국가가 생기죠.
국가 발전을 하려면 오히려 신분 사회가 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차 세계대전 시기 때 그때만 해도 누구나 교육을 받지는 못했어요. 학교에 못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군인으로 차출을 해야 되는데 계급도 줘야 되고 역할을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지능검사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위와 학위에 대한 경쟁, 그 다음에 경쟁에 의한 능력별 분배 시스템 이러한 것이 안성이 되면서 노동자 의식이 쇠퇴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중세 봉건 사회가 굉장히 길었죠. 그것을 극복하고 근대 민주주의가 발생했는데 그 민주주의가 뭐예요? 데모크라시죠. 이 데모크라시가 이제 생겨났는데 오히려 메리토크라시에 의해서 종말이 온다. 특히 이 데모크라시의 특징은 뭔가요? 지위를 세습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지위가 계속 세습이 되면서 이 메리토크라시가 전복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를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58년도 쓰인 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올해가 이제 2026년이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죠. 어쨌든 이 책이 그 1958년 이후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잘 예언했는지 굉장히 흥미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먼저 자동화로 인해서 실업과 고용 불안이 발생한다. 뭐 꽤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더욱 그런데 그 고령화와 관련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서비스 분야의 업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특히 여성의 정치 세력화 같은 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에서 이게 이제 소설이라고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풍자 소설 영역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 1984부터 해서 신세계라든지 멋진 신세계 참 그런 이제 그런 어떤 풍자 소설이기 때문에 뭔가 상상력을 막 열어놓고 있는데 이 메리토크라시가 이제 전복이 돼서 새로운 형식의 데모크라시가 등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일으키는 힘이 여성으로 봐요. 여성의 정치 세력화 재미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게 역량이 나온 것도 그런데 그 OECD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역량이 나온 게 이제 후기 산업 사회와 관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식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번 지식을 배우면 그 지식을 배워서 연마해서 그걸 갖고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걸로 이제 직업 생활을 영위하고 생존하고 이러한 사이클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계속 직업 교육을 다시 받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5번 같은 경우도 뭐 조기 지능 검사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사회 시스템 전체가 그 선별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유전자 조작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이제 태아에 대한 우세학적 관심이라고 했는데 최근 그렇죠. 물론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난치병이라든지 또 불치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언이 있은 지 6, 70년 되는 지금 오늘날 볼 때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이 책이 논문이 아니고 풍자 소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얼마나 맞고 틀리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예민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올해가 이제 아까 2026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34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그 이때 요게 이제 미래 시점이라고 본 거예요. 메리토크라시가 망하는 그런 시점. 그 다음에 이제 그 58년도에 이 책을 쓸 때 그 전부터 특히 1870년대 정도 그때부터 이제 이어져 오는, 그래서 총 160년 그 메리토크라스의 흥망을 연대기적으로 쓴 풍자 소설이다. 그래서 이 메리토크라스라는 용어를 남겨놓았는데, 당초 이 마이클 영이 이것을 썼을 때는 부정적으로 썼어요. 근데 지금 긍정적인 개념으로 변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있죠. 영국의 아주 그 세계적으로 저명한 수상 토니 블레어가 재임 당시에 꽤 오래됐죠. 한 20, 30. 토니 블레어가 약간 좀 재임을 길게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3의 길이라고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토니 블레어. 여러분은 뭐 토니 블레어는 잘 몰라도 그 기든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다 알아야 되죠. 사회과학에서 아주 저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토니 블레어와 제3의 길을 얘기하면서 제3의 길이라는 게 약간 그 자본주의와 그런 사회주의, 사회복지가 약간 타협한 하나의 새로운 경로라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토니 블레어가 영국을 위대한 메리토크라시를 재건하겠다, 영국에서. 그랬다가 마이클 영이 토니 블레어를 비판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내 책을 안 읽어봤구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1958년도에 영이 예언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바로 그레마 스쿨,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상당히 그 엘리트 학교의 이름이겠죠. 이제 라틴어 배우고 옛날에. 그래서 문법, 수사, 논리 뭐 이런 걸 배웠던 것이거든요. 이게 3학 사과에서 3학이 문법, 수사,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래마 고전 읽고 뭐 이런 명문학교의 이름이 그대로 남은 것이고요. 그래서 한 이 책을 쓴 이제 한 10년 후에는 여기서는 1969년이라고 하는데, 정부와 산업체 또 정국, 이게 협력을 통해서 국가 인력 충원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상당히 그러긴 했어요. 그 다음에 1989년에는 컴퓨터로 지능을 잴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뭐 그전에도 뭐 그럴 수 있었지만 어쨌든 1989년이 세계적으로 PC가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한국에서도 386 세대가 있죠. 이게 이제 386 세대. 당시에 30대였고 80년대 학번이고 뭐 60년대 생이다. 근데 당시에 PC의 기종이 286, 386이었거든요. 당시에 PC가 그러니까 막 대중화될 때,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PC를 사고 고등학생들도 PC를 사고 이럴 때가 당시죠. 뭐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정확히 맞추었냐 아니었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제 언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냐. 1944년 교육법이 있어요, 영국에. 11 플러스라고 하는데, 왜 11이냐면 11세예요. 11세에 시험을 봐서 어떤 학생은 엘리트 스쿨로, 어떤 학생은 그냥 종합학교 같은, 그러니까 종합학교라기보다는 이제 그 보통 정도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직업학교 이렇게 갔어요, 성적 순으로. 그런데 이 11 플러스 시험은 어떻게 보면 진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11세까지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책임진다, 의무교육을. 그러니까 진보적이죠. 그러나
11세 이후에는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가르는 거죠. 대학 진학 계열과 기술 계열로.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뭐 엄밀히 나누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영국에서 이러한 발상은 그 1870년대 정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물론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그 뭐 근대 봉건 사회가 바로 그 근대 민주주의가 된 것은 아니고 어 이제 서서히 이제 역사적으로 진화했겠죠. 그런데 관직 임용에 있어서 귀족들의 자제를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체제를 도입했는데 그 동양의 과거처럼 이것이 실제로 근대 교육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1870년대에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1870에서 이 책이 쓰여진 1958년도의 흐름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메리토크라시가 망하는 2034년까지는 뭘로 쓴 거예요, 이때는? 이때는 이제 상상으로 쓴 거죠.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풍자 소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풍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메리토크라시 사회에서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부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1934년 여기 이 시점에서부터 해서 그때까지 1870년에서 공개적 관직 임용, 그러니까 이제 그 메리토크라시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윤리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은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미국 교육 시스템은 이제 K-12, 12라고 그러는데 12년까지는 학생들을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성취 수준별로. 그 다음에 이제 원래 1에서 원래 10이었는데 이게 그 킨더가든, 그러니까 유치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이걸 공교육화하죠. 그래서 미국은 공교육이 굉장히 길어요. 이제 그 국가 책임이 13년의 국가 책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영국에서는 굉장히 미국이 평등하다고 봅니다. 또 러시아에서는 더 그런데 1957년에 그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죠. 성공적으로 발사합니다. 최근에 미국이 달의 뒷면을 보고 와서 낙하산 펴고 바다에 착륙하는데 그때 기술하고 지금하고 뭐 발전을 했겠습니다만 방식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어쨌든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이 러시아의 그 스푸트니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걸 보면 러시아가 그 굉장히 이때는 사실 러시아가 아니라 1900 이때만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소비에트 유니언의 교육 체제가 매우 그 효과적이라고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평등하기 때문에. 특히 능력별로, 수준별로 학생들을 나누거나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마이클 영이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런 그 국가 경쟁력에 대한 서로의 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모든 아이들의 성장으로 보기보다는
상당히 시탄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소련과의 경쟁, 또 미국과의 경쟁,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 재능의 귀족주의,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분의 귀족이었잖아요. 근데 재능, 그러니까 그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유인하는 메리토크라시 시스템이 강화되는데, 이러한 국가 경쟁이 그 한몫했다라고 하는 그 관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메리토크라스가 전복이 되는데 어떻게 이제 전복이 되냐? 마이클 영은 이 책에서 엘리트주의자와 대결을 벌였고요. 동시에 노동당원, 이제 영국은 민주당원이 아니라 노동당이라고 그러죠. 이 노동당원, 자기도 노동당원이면서 그 마이클 영이 대학에 이제 그 사회학 교수였는데, 교수이자 민주당 당원이면서 또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왜 민주당원조차도 이렇게 그 능력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가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지능검사에 의한 변별. 여기서의 지능검사는 단순히 지능검사가 아니라 학업성 지도를 우선시하는 변별 시스템을 은유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리토크라스는 하나의 윤리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영은 노동당원들조차도 동화되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딜즈라고 해서 공적, 그 데졸트라고도 하는데, 이런 공적을 누가 더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윤리가 있는데, 이런 윤리가 노동당원조차도 이런 윤리에 끌려간다고 강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메리토크라스를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설명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부 못하면은 노동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레이버라고 하는 말도 싫어하게 되고, 이제 영국은 민주당이 아니라 더 센 의미로 그 이제 레이버 파티인데, 노동당인데, 우리 노동자 아니야, 우리 기술자야 하면서 테크니션스 파티라고 개명할 거라고 풍자하게 되면서, 노동계층에게는 더 이상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 불평등에 대한 저항, 이러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 굉장히 풍자죠. 그러면서 이 세습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세습을 없앤 게 메리토크라스인데, 오히려 이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자녀가 학업성 지도가 낮을 때 다양한 그러니까 상위 계층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제 유리 천장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그 리처드 리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게 유리 바닥이다, 유리 천정이 아니라 유리 바닥이다,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의 후반부에는 이 데모크라시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세습 체제에 대해서 그 저항을 하면서 그 메리토크라시가 그 망하는 그러한 그림을. 자, 그렇다면 영이 생각하는 메리토크라시는 어떠한 체제인가? 첫 번째는 능력을 국가가 관리한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봉건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와 같은 질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조선 명탐정 노비의 딸, 그런 이제 영화를 보면, 양반이 그 노비 여자애한테
물어보죠. 너는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러니까 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 여기에서는 이제 남자인데 어, 아버지가 했던 것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은 봉건 사회를 얘기하니까 카스트 신분제를 말하는 것이고 기계는 어, 계급을 만들죠. 산업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 같은 것이 생기면서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풍자 소설의 특징입니다. 영국에서 산업화가 된 이후에 여전히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옛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실주의, 니퍼티즘이라고 해서 어, 그 이제 이 친척이나 형제들이 어, 어떤 신분이나 어떤 자리나 권력이나 이런 걸 다 갖는 거예요. 특히 영국은 침략당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와 같은 정치혁명에 의해서 사회가 완전히 전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실주의를 단번에 해소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봉건 사회에서 메리토크라시 사회로 이양하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그레마 스쿨 출신 자들이 이제 엘리트 직업 세계와 이렇게 대응을 되는 거죠. 세컨더리 미들은 그 이제 그 중등 기초니까 또 육체적인 일자리 또 아까 얘기한 테크니컬 스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능력을 관리하는 체제를 메리토크라스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오히려 가족의 지위 세습은 국가 경쟁력에 저해가 된다고 보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인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인구가 이게 많잖아요, 중간에. 그쵸? 평균을 근처로. 그러니까 요 엘리트에서 인재가 나온다는 게 확률적으로 적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평등 체제가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러니까 이제 선별 체제죠. 기회를 누구나 시험 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은 얘기했고, 이것을 지능검사의 발전이라고 보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능검사는 하나의 은유고, 이제 학업 성취도 중심의 선별 체제다라고 볼 수 있죠. 가족과 국가의 이양 대립이 더 설득력을 발휘했다. 이게 어려운가요? 이 말이 혹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메리토크라시는 이 가족의 그 가능성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흥미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풍자 소설의 하나인데 가족은 개인의 수호자이고 국가는 집단적 혁신성의 수호자였다. 가정은 여전히 반동에 비옥한 모판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동은 이제 메리토크라스로 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오히려 반대를 하는 것이죠. 어, 아무튼 간에 지금 영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도록 국가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되었죠. 이게 틀린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어, 불평등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네포토크라시, 그 네파티즘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 있네요. 자, 지금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앞에서 한 번씩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능력과 세습이 분배의 주요 원리가 되는 사회를 이루며 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왜냐하면 이제 부모 같은 경우에 상속 같은 경우를 국가가 상속세를 걷긴 하지만 자식한테 상속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다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 그 능력에 맞는 위치에 갈 수밖에 없죠. 또
경쟁도 해야 되고 설득도 돼야 되니까 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즉 능력과 세습의 분배가 그 사회의 중간이나 약자들에게 그 약자들의 지배를 약자들에 대한 지배를 과도하게 허용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이것이 국가발전 이념과 관련되어 있다. 다 이야기했고 지금 바로 전에 제가 말을 조금 더듬으면서 얘기했던 것을 여기에 잘 설명하고 있네요. 다시 국가 경쟁력 담론이 인간 존엄성 담론을 압도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리토크라시가 국가 발전의 이념에 결부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데 그것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그 결과 엘리트가 다 해먹어도 된다, 봐줘야 된다 라고 하는 엘리트 중심 사회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응분과 승복의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리토크라시는 기회의, 그러니까 보상이죠. 보상에 대한 분배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체제라기보다는 그 윤리 자체의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높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우월감을 정당화해주는 윤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차례 얘기하지만 이 책은 풍자 소설이기 때문에 은유와 풍자가 넘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사회 저소득층이 아니고 사회를 개척해 나가는 개척단이야. 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거나 기피하는 일을 dirty work라고 그래요. 이 dirty work를 맡는 개척단이야. 이렇게 또는 이제 우생원이라는데 이게 참 우생학이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위험한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은데 상당히 이제 이게 인종주의와 관련이 돼서 그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종주의와 관련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우생원이라고 하는 것을 유제닉 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IQ와 같은 능력 증서를 발행해서 일자리와 조금의 오차도 없이 효율적으로 조응하는 체제. 이게 상당히 그 멋진 신세계나 1984 같은 데에서 나오는 그런 그 유토피아 체제를 풍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스토피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메리토크라시가. 그래서 이런 사회 윤리가 평등한 지능에 평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원리. 그러니까 지능이 어떤 사람이 98이다. 그러면 이 98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이 다 같은 지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급이 낮으면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것도 풍자예요. 이제 능력에 따른 교육.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낮으면 너네는 기초 능력만 배우고 여가 활용, 레저 같은 거 어떻게 할지, 또 육체적인 거 배워, 강인함 이런 거. 또 이제 손으로 하는 작업에 능숙성 이런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능력 검사 받아서 또 올라갈 수도 있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둘째가 그거고, 그 다음에 셋째는 부모가 위로하는 방법. 지금 낮은 계급에 있지만 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언젠가는 사회 이동의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위로한다. 이런 것이 바로 풍자죠. 그 다음에 낮은 지능 그 자체를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지능이 낮으니까
속이면 속는다. 그리고 일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니까 다른 것은 생각도 하지 마. 체제 전복에 염려가 없다. 이런 거야말로 더 풍자네요. 더 풍자죠, 이게. 통렬하죠. 그러면서 머리가 나쁜 자녀가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죄악이다. 죄악이다. 근데 부모들이 어, 이제 지배계층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메리토크라스는 존립될 수 없고 내부로부터의 이와 같은 모순에 의해서 그 전복된다. 참으로 신랄한 풍자가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응분과 승복의 윤리라는 것은 뭐냐면 응분.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이에요. 응분의 몫.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지위와 명예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고 기계적으로 1대1 대응되는 것은 아니죠. 그 왈저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롤즈가 있고 왈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롤즈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왈처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는 롤즈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아 보였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 왈처의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돼요. 물론 이것을 그렇다고 더 롤즈보다 훌륭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왈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응분의 몫이라고 하는 개념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다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임의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국에서 의대 가고 약대 가기 힘든데 자, 약사가 정말 그렇게 전문가냐? 약사의 자격증을 지금보다 한 3배로 늘려도 충분히 그 약국에서 그러니까 그 약사들의 서비스를 받는데 질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약사의 자격증을 3배를 올린다면 그 약사가 받는 월급은 아마 3분의 1 정도로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상당히 임의적인 거죠. 그런 얘기를 왈처가 하고 있습니다. 또 롤즈는 이러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은 효과적이니까 시장의 효율성을 인정하자.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될 때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에 의한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승복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된다면 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토크라시는 윤리라고 보는 것이고 이 더러운 일, dirty work 같은 경우는 누구나 감당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월급이 충분히 많다면 충분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죠. 무시를 안 당한다면. 그래서 이 승복의 문제는 그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인정이론의 호네트 공부했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 이게 여러분이 한국에서 워낙 유명해서 한 번씩 다 읽어보았을 그 마이클 샌델의 그 공동체 철학입니다. 공동체주의 철학. 왈저는 어떠한 평등주의자라고 해도 소위 더럽고 위험한 일을 없앨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일을 없앨 수 없다면 그 일의 윤리적 성격을 바꿀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키부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더티 워크를 담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존엄한 시민이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샌델은 더 좋은 사회와 이제 관련을 시키는 것이고, 이 왈처 같은 경우는 불명예를 받으면 안 된다. 상당히 이 호네트의 인정과 이제 어느 정도 유사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메리토크라시는 데모크라시와 이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아주 흥미있게도 1988년에 이르면 성인의 3분의 1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고 서비스 직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뭐 그렇지는 않았죠. 물론 국가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AI나 또 로봇에 AI가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그 AI가 생성형 언어 모델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그 에이전틱 AI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요즘에 특히 이제 더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뭐 예측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책의 핵심이 예측이 아니에요. 예측이 아니라 그 능력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왜 데모크라시와 메리토크라시가 이제 충돌하냐. 그 중에서 영은 실업난이 가중되면 열등한 사람이 우월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보장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나타났다. 다시 나타난 거죠. 왜 다시란 말을 썼을까요? 봉건사회의 이유니까. 봉건사회에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계급적 분화는 사회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게 되고 이 내면에 계급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리토크라시 속에 데모크라시를 갖추지 못하면 이것은 전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1인 1표제 평등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 지배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것을 자기 파괴적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내포되고 있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의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해서 메리토크라시. 자, 재능의 귀족주의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의회가 쇠퇴하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스트가 있었고 현대사회가 있었는데 그 피가 뇌와 권력을 나눈다. 다시 말해서 신분사회와 능력주의 사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발전하니까 이렇게 1인 1표제가 된 것이고, 그러나 메리토크라시가 정착이 되면서 의회에 노동자 출신이 적어지는 것이죠. 대표가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지능에 따라서 투표의 수를 비율적으로 분배하지 않은 안, 굉장히 도발적이고 풍자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되니까 이게 1900 언제 썼다고 그랬어요? 1958년도니까 뭐 엄청나게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이때는 경영자 측에서는 지능지수가 140이 넘었고 뭐 이런 식으로 노동계층에는 더 이상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남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선망하고 이런 노동자들이나 노동당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이클 영은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책을 쓰면서 속으로는 말이죠. 데모크라시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메리토크라시, 속으로는 데모크라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의 제목을 메리토크라시에서 데모크라시라고 잡은 것이기도 합니다. 핵심을 찾아서. 자, 메리토크라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파괴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것은 이제 영이 이야기한 것을 좀 더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쉬우니까 넘어가죠. 두 번째, 메리토크라스는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지 않죠. 왜냐? 메리토크라스가 하나 윤리니까 규범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영어 능력을 지능 플러스 노력이라고 한정하였지만, 지능은 유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윤리적으로 한 사람이 다 그 생산된 것을 다 취해도 되냐? 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그것은 공정한 거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메리토크라시는 그럼 뭐냐? 일단 마음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은 동아시아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 메리토크라시를 굉장히 당연시 여기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개인이 노력하고 경쟁해서 공부 잘하면 이제 당연히 그걸 누릴 권리가 있고, 이런 거. 옛날에 이제 의사 파업 같은 데에서도 그런 것이 좀 드러나죠. 물론 이제 의사라고 해서 다 이렇게 배타적이고 엘리트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대 다니는 학생들이나 의사분들이 훌륭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의사 파업, 의대 정원 늘린다고 했을 때 의대생 파업이라든지 거기에서 그것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담론과 포스터,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중을,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방법을 보면 상당히 메리토크라시가 있죠. 근데 이런 것이 한국에서 좀 토이 잘 먹힌다고 할 수 있어요. 작동을 잘한다, 먹힌다라는 것은, 그것은 지위지향적, 결과주의적, 가족주의적 이런 성격이 한국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한국에서 특히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철학 교수인 장은주 교수님은 이것을 유교적 근대화와 관련이 있다. 물론 이제 유교적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장은주 교수님 용어는 아니고, 서구에서 봤을 때 서구에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수행했던 것을 한국에서는 유교적 입신양명이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장은주 교수님이 아주 잘 포착을 해서 더 발전시킨 거죠. 산업화 과정에서 유교적 근대화가 어떻게 메리토크라시 윤리와 결합을 했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은, 여기 보면 사회학자들이나 김동춘 교수님 얘기는 안 나오나요? 최근에 이제 김동춘 교수님의 그 시험 능력주의 같은 것들이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진학 기회가 증가해서 지금 뭐 실제로 한 60, 70 되지만 80을 넘은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불평등 문제는 해소되고 있지 않죠. 불평등이 완전히 없어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이제 가난이나 불평등으로 인해서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무시해도 되냐? 무시. 최근에 어떤 드라마가 무가치함과 다 싸우고 있다, 뭐 그런 드라마가 있던데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것이 이 호네트의 인정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업 시간에 배운 그 문성훈 교수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그 호네트의 인정 이론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편적
인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뭐 그건 당연한 건데 하나의 잣대를 통해서 서열화하고 다양한 개성이 허용되지 않고 자기의 실현일 수 있겠으나 동시에 극심한 자기 억압을 낳는 나중에 이게 병리적으로 또 다 나타납니다. 병리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정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논문에서 그 마이클 영과 그 호네트의 이론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무시해도 되느냐, 결국은 이 호네트의 이론을 갖고 영을 재해석해 본 것입니다. 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번스타인의 세 가지 권리가 있죠. 향상될 권리, 이건 개인적 차원,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 사회적 차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치적 차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갖고 학교를 분석하면 굉장히 훌륭한 박사학위 논문이 될 수 있다고 했고, 그때 호네트를 가르칠 때 이 미드를 결국은 발전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메리토크라시 체제의 문제를 호네트와 미드의 관점에서 인정의 문제로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모크라시와 모순 3번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전쟁 이후에 계급 형성이 잘 안 됐죠. 왜? 다 가난했으니까. 그러나 산업화를 거쳐서 지금 굉장히 계급 분화가 구축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이 세계 10대 교육국이 되고 반도체부터 해서 조선부터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다 행복해하고 있고 더 좋아졌냐?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상대적 불평등 문제와 무시의 문제, 그다음에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으로 굉장히 삶이 80년대보다 60년대보다 90년대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불안의 사회 변동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메리토크라시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과열 경쟁이나 또 그 경쟁 과정에서 우월감은 무시를 만들고 또 무시당하면 열등감을 만들고 또 열등감을 느끼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또 무리한 또 길을 찾고 이러한 사회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회였을까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육과 굉장히 깊게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위험과 불안은 한 배를 탄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당면 과제이고 학교 교육은 사회과나 도덕과를 넘어서 모든 영역에서 존엄성, 인정, 그 다음에 행복할 권리, 부모의 가난이 자식의 삶에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 개성이 발휘되고 차이와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 이런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클 영의 교훈은 이미 앞부분을 설명하면서 다 설명이 되었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기만 해도 아주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오늘 수업은 마이클 영의 메리토크라시의 발음, 그 자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호네트나 미드나 이런 최근의 인정 이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론적 렌즈를 통해서 오래된 책 마이클 영의 교훈을 살펴보았고 최근에 혐오나 또 한국 사회에서의 불안 문제 그리고 인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